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회사였어요. 연매출 120억 원, 직원 80명을 거느린 물류회사의 대표이사. 그게 바로 저였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37층 사무실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로비에 누군가 찾아왔다고요. 이름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김성진, 그 이름은 15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죠. 그곳에 그가 서 있었어요. 15년 전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에 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죠. 저를 보자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저를 가르쳤던 그 사람이 제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표님, 저 기억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콜라텍 기사였던 김성진입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었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딸이 백혈병입니다. 치료비가 필요해서요.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8천만 원, 그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을 거예요. 왜 저한테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어요.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압니다. 하지만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로비 한쪽에서 경비원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밖에서는 출근 시간 차량들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그날을요. 제가 그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1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0년 3월 저는 28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쟁에서 백전백패하고 있었죠. 이력서를 200군데 넘게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월세 45만 원도 밀리고 있었어요. 그해 4월 어느 날이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밤 11시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옷이 다 젖었죠. 그때 한 택시가 제 앞에 섰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돈이 없어서요. 제가 고개를 저었죠. 그냥 태워드릴게요. 비 많이 맞았네요. 그분이 바로 김성진 기사님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인상이 온화했어요. 택시에 타자 따뜻한 바람이 나왔죠. 어디 사세요? 구로동입니다. 멀지 않네요. 걱정 마세요. 택시 안에서 빗방울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학생이세요? 아니요, 백수예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요즘 취업이 어렵죠. 우리 아들도 그래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 기사님은 아들이 둘 있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대학 4학년, 작은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택시 운전만으로 아이들 공부시키기 힘드셨겠어요. 힘들죠. 하지만 아이들 얼굴 보면 힘이 나요. 그날부터였습니다. 김 기사님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면 꼭 그분 택시가 지나갔죠. 또 만났네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인연인가 봅니다. 저는 점점 그분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됐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나왔는데 김 기사님 택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안 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려는데 택시가 급하게 섰습니다. 미안해요. 손님이 청량리까지 가는 바람에 늦었네요. 김 기사님이 헐레벌떡 뛰어내렸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려던 참이었어요. 안 돼요. 약속은 지켜야죠. 그분이 제 어깨에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저 때문에 손님을 놓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모님 외에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김 기사님이 물었어요. 요즘도 취업 준비 중이에요? 네, 근데 자꾸 떨어지네요. 좌절하지 마세요. 당신은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눈빛을 보면 알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에요. 그분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는 사람 같았어요. 그해 6월이었죠. 드디어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중견 물류회사였어요. 김 기사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무척 기뻐하셨죠. 축하해요. 꼭 붙을 거예요. 떨려서 죽겠어요. 자신감을 가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면접 전날 밤 김 기사님이 저를 24시간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내일 힘내라고요. 메뉴판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가격이 너무 비쌌거든요. 기사님, 이거 너무 비싼데요.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스테이크를 시켜주셨어요. 김 기사님은 제일 싼 파스타를 드셨죠. 기사님도 비싼 거 드세요. 전 이게 좋아요. 당신이 잘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요. 레스토랑 안은 따뜻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빛났고 어디선가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들려왔어요. 다음날 면접을 봤습니다. 떨렸지만 김 기사님이 해주신 말을 떠올렸어요. 자신감을 가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죠. 제일 먼저 김 기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기사님, 붙었어요. 정말이에요? 축하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였어요. 180만 원, 제 인생 첫 월급이었습니다. 어머니께 100만 원을 드렸죠. 엄마, 이거 받으세요. 진우야, 내가 쓰렴. 아니에요. 엄마가 받으세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날 저녁 김 기사님을 찾아갔어요. 기사님, 제 첫 월급입니다.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 30만 원을 넣었죠. 이게 뭐예요? 기사님이 도와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안 돼요. 전 그런 거 바라고 도운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김 기사님이 결국 받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이 돈은 우리 큰아들 취업 준비에 보탤게요. 기사님, 아드님도 꼭 좋은 곳 가실 거예요. 그날 밤 하늘엔 별이 많았고 여름밤 공기는 후덥지근했지만 마음만은 시원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어요. 물류관리 업무를 배웠고 선배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했죠. 김 기사님은 여전히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요즘 어때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그거면 됐어요. 일이 재미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항상 제게 힘이 됐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어요. 김 기사님의 큰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당신이 희망을 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김 기사님이 소주를 따라주셨어요. 진우 씨, 당신은 제게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기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2011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김 기사님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어요. 강화도 해변이었죠. 새벽 5시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김 기사님이 말했어요. 기사님도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바다를 물들였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죠. 겨울 바다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업무가 늘어났어요. 팀장님이 저를 신뢰하셨거든요. 진우 씨, 이번 프로젝트 맡아볼래요? 제가요? 응,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3개월짜리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성공하면 승진 기회가 있었죠. 밤낮으로 일했어요. 김 기사님은 늦은 밤 제가 퇴근하는 걸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죄송해요. 프로젝트 때문에요. 괜찮아요. 당신 성공하는 게 제 기쁨이에요. 그해 5월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회사에서 500만 원 보너스를 받았죠. 그리고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김 기사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축하해요.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다 기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노력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고깃집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진우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세요. 당신은 분명 큰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011년 7월 어느 날이었어요. 김 기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 씨, 미안한데 내일 저녁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기사님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기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진우 씨, 저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김 기사님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천만 원, 제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한대요. 동업자를 찾았는데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게 3천만 원이요? 네. 저도 2천만 원은 마련했어요. 근데 1천만 원이 부족해요. 카페 안은 조용했고 에어컨 소리만 윙윙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기사님, 죄송하지만 저도 여유가 없어요. 제 통장에는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아버지 약가, 월세로 나가는 돈을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김 기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니에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거죠. 미안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김 기사님이 저를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정작 제가 도와드릴 수 없다니.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대부업체를 알아봤어요. 금리가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 전 재산 800만 원과 합쳐서 김 기사님께 드렸어요. 기사님, 이거 받으세요. 진우 씨, 이게 뭐예요? 2천만 원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당신한테 여유 없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기사님이 저를 도와주셨으니 제가 도와드려야죠. 김 기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으세요. 저 안 급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김 기사님이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기사님, 저예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택시 회사에 전화했어요. 김성진 기사님 계세요? 퇴사하셨는데요. 언제요? 한 달 전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사했다고요?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김 기사님이 살던 동네를 찾아갔어요. 작은 빌라 2층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사님, 저 진우예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아요? 김성진 기사님이요. 이사 갔어요. 한 달 전에요. 어디로요? 몰라요. 그냥 짐 싸서 가던데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긴 거였어요.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니에요. 김 기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죠. 대부업체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2달이나 연체됐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요. 원금 2천만 원에 이자가 붙어서 2,500만 원이 됐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죠.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어요. 진우 씨, 요즘 왜 그래요?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꿈, 김 기사님이 웃으며 사라지는 꿈을요.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대부업체 직원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이진우 씨 맞죠? 네, 그런데요. 돈 언제 갚을 건지 여쭤보러 왔어요. 사무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퇴근 후 김 기사님의 큰아들을 수소문했어요. 어렵게 연락처를 알아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진우라고 하는데요. 김성진 기사님 아드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아버님과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왜요? 빌려드린 돈이 있어서요. 아, 그거요? 저희 아버지 지금 지방에 계세요. 어디요? 말 못 해드려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탁입니다. 돈만 갚아주시면 됩니다. 답장이 없었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김 기사님은 정말 저를 속인 걸까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돈 때문에 깨진 걸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였어요. 회사에서 실수가 계속됐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고 거래처와 약속 시간을 잊어먹었어요.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우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요. 눈물이 났어요. 빚 때문에 힘듭니다. 얼마나 됐는데요? 2,500만 원이요.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왜 빌렸어요? 아는 분을 도와드리려고요. 지금 갚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빚을? 팀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갚아요. 그리고 일에 집중하세요. 이러다 잘릴 수도 있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빚이 있어요. 얼마나? 2,500만 원이요.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진우야, 왜 그런 돈을? 은인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세상에, 우리 아들. 어머니가 우셨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약값, 어머니 생활비, 제빚 이자까지 감당할 수 없었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즉시 빠져나갔습니다. 하루 세 끼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어요.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4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원금의 절반이라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1천만 원 어디서 구하죠? 은행 대출은 이미 받을 수 없었어요. 신용등급이 바닥이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들 형편이 어려웠으니까요.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우 씨,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네? 왜요?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사팀 면담이라니 좋은 신호가 아니었죠. 오후 2시 인사팀장실로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이진우 씨. 네. 요즘 업무 태도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건 알지만 회사는 결과로 말해야 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애원했습니다. 이미 기회는 여러 번 줬어요. 미안하지만 이번 달 말로 퇴사 처리됩니다. 팀장님, 결정된 사항이에요.
퇴직금은 규정대로 드릴 테니 정리하세요. 회사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해고당한 거예요. 거리에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북적였고 햇살이 따가웠지만 제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회사 잘렸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일을 어쩌니? 괜찮아요. 다른 회사 구하면 돼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경력은 2년, 퇴사 사유는 업무 태만, 이런 이력서로 어디를 간단 말이죠. 퇴직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300만 원을 대부업체에 갚았어요. 남은 10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죠.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죠. 통장 잔고는 바닥났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8,000원, 하루 10시간씩 일했어요. 한 달에 240만 원을 벌었지만 빚이자로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할 수 없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진 기사님의 작은 아들이었어요. 대학생이 됐더군요. 저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너 기억하니? 이진우 형이야. 네, 기억해요. 내 아버지 어디 계시니? 그가 머뭇거렸어요. 말 좀 해줘. 형이 돈을 빌려드렸는데 연락이 안 돼.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사업 실패하셔서 빚쟁이한테 쫓기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사업 실패? 네. 형한테 빌린 돈으로 시작했는데 3달 만에 망했어요. 그럼 내 돈은? 다 날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 계시는데? 지방에 계세요.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너의 형은? 형도 실직했어요. 같이 사업했다가 망했거든요. 김 기사님 가족 전체가 몰락한 거였어요. 제 돈 때문이었죠. 아니, 제 돈으로 시작한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진우 형. 저희도 힘들어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형이 일해서 번 돈으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는 연락도 안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안타까워해야 할까요? 감정이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김 기사님을 원망했어요. 동시에 저 자신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돈을 빌려줬을까요? 왜 제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했어요. 물류 관련 자격증을 땄습니다.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하나씩 따나갔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이전보다 적었지만 감사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죠. 주말에도 일했어요. 상사들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정말 열심히 하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맡아볼래? 네. 하겠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때로는 100만 원씩 갚았습니다. 5년이 걸렸어요. 2,500만 원의 빚을 다 갚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이자를 갚던 날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났다. 통장 잔고는 겨우 50만 원이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과장이 됐고 연봉이 3,500만 원으로 올랐죠. 그리고 우연히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 저를 눈여겨본 거예요. 진우 씨, 우리 회사로 올래? 네. 스카우트 하고 싶어. 연봉 5천만 원 줄게. 큰 회사였습니다. 직원 200명 규모의 중견 물류 회사였죠. 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3년 만에 부장이 됐고 5년 만에 이사가 됐습니다.
연봉은 1억 원을 넘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진우 씨, 신규 사업부 맡아볼래? 어떤 사업인데요? 중소형 물류 전문 사업부야. 독립 채산제로 운영할 거야.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자네만큼 물류를 아는 사람이 없어. 신규 사업부는 성공했어요. 1년 만에 흑자를 냈고 3년 만에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담당했습니다. 본사에서 제게 또 다른 제안을 했죠. 진우 씨, 이 사업부를 분사시켜서 자회사로 만들 거야. 자네가 대표를 맡아. 정말입니까? 지분 30%를 주겠어. 나머지 70%는 본사가 가지고.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2020년 저는 드디어 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38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회사 이름은 JS 로지스틱스, 직원은 30명으로 시작했죠. 첫 해 매출 20억 원, 순이익 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진우야, 고생 많았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2021년 매출 50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1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원도 80명으로 늘었죠. 강남에 사무실을 옮겼어요. 37층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 개인 재산은 50억 원을 넘었어요. 한때 2,500만 원의 빚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50억 원의 자산가가 된 거였습니다. 그동안 김성진 기사님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가끔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빚에 쫓기고 있을까?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한때는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2025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야기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그날이었죠.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죠? 김성진이라는 분인데요. 예전에 아셨던 분이라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죠. 그곳에 김 기사님이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라볼 뻔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거든요. 60대 중반의 노인이 됐고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옷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투박했죠. 한때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손이었는데 말이에요. 대표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딸이 아픕니다. 백혈병이에요. 그가 봉투를 꺼냈죠. 진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비 8천만 원 필요, 즉각적 치료 필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저한테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15년 전에는 왜 연락을 끊으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 돈은요? 다 날렸습니다. 갚고 싶었지만 갚을 수가 없었어요. 로비에서 직원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지만 제가 손을 저어 물렸습니다. 15년 동안 뭐하고 사셨어요? 공사판 막노동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가족들은요? 큰아들은 택시 기사입니다. 작은아들은 공장에서 일해요. 와이프는 식당 설거지하고요. 그렇군요. 한때 꿈에 부풀어 있던 가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제가 빌려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그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대표님, 제발 부탁입니다. 김 기사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죠. 제발 제 딸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15년 전에 도망친 것도 잘못했고 연락 끊은 것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죄가 없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60대 노인이 로비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분께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요. 기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옵니다. 진우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락이라도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를 지옥에 남겨두고요. 일어나십시오.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대표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김 기사님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딸 치료비는 직접 구하십시오.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대표님, 제발. 15년 전 제 말 기억하십니까? 연락이라도 주세요라고 했던 거요. 기억합니다. 하지만 연락 안 하셨죠? 저는 혼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제가 등을 돌렸어요. 대표님, 제발. 김 기사님의 울부짖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김 기사님이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 기사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무릎 꿇고 우시던 그 모습이요. 제 딸만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까 그분이. 신경 쓰지 마. 옛날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김 기사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리고 딸의 진단서가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8천만 원.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는데 로비에 또 김 기사님이 와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발요.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딸이 죽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8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평생 갚겠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번엔 다릅니다. 제 목숨을 걸고. 그만하십시오. 경비, 이분 내보내드려. 경비원이 김 기사님을 부축해서 밖으로 데려갔어요. 김 기사님은 끌려가면서도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대표님, 제발, 제 딸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고 김 기사님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무실에서 일을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딸 생각이 났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딸이요. 몇 살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치료를 못 받으면 죽는 걸까요?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 기사님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평온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병실에서 우는 꿈이었어요. 아빠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나을 거야. 하지만 아이는 점점 약해졌고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김 기사님은 저를 배신했어요. 15년 전 저를 버렸고 연락을 끊었죠.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예요. 왜 괴로워해야 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딸은 죄가 없는데 그 아이까지 고통받아야 하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한강에서 투신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죠. 김성진 65세.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딸의 병원비를 구하지 못해 비관한 것으로 추정. 손이 떨렸어요. 신문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김 기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지 않아서요. 아니, 제가 거절해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내가 죽인 건가? 아니야, 그분이 먼저 날 버렸잖아. 15년 전에. 하지만 변명이 공허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죠. 영정 사진 속 김 기사님은 웃고 있었어요. 15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상주는 큰아들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 조문하러 왔어. 고맙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누나는 병원에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못 들었어요. 병은 악화됐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빈소를 나왔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였죠.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15년 전 그날처럼요. 김 기사님이 처음 저를 태워주셨던 그날처럼 말이에요. 어디 가세요? 돈이 없어서요. 그냥 태워드릴게요. 따뜻했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어요. 김 기사님의 딸이 입원한 병원이었죠. 8층 혈액종양내과 405호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12살쯤 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얼굴은 창백했죠. 누구세요? 아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저씨는 내 할아버지 친구야. 할아버지요? 응.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며칠째 안 오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저씨, 저 이제 나을 수 있나요? 응.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돈을 구해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대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을 수 있어. 꼭 나을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할게. 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슬펐습니다. 병실을 나와서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이 아이 치료비는 제가 낼게요. 네? 누구시죠? 아이 할아버지 친구입니다.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해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8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제게는 작은 돈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생명이었죠. 왜 진작 이렇게 못했을까요? 왜 김 기사님이 살아계실 때 도와드리지 못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김 기사님 영정 앞에 다시 섰어요. 기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따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완치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돌보겠습니다. 영정 속 김 기사님은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원망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은 2025년 11월입니다. 김 기사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딸아이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말로는 예후가 좋다고 해요. 완치 가능성이 높대요. 다행이죠. 하지만 김 기사님은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저는 매주 병원에 가서 아이를 봅니다. 학용품도 사주고 책도 읽어주죠. 아저씨 고마워요. 아니야, 아저씨가 미안해. 왜요? 할아버지를 못 지켜줘서. 아이는 아직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몰라요. 엄마와 삼촌들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완치되면 그때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김 기사님의 가족들과도 연락하고 있어요. 큰아들한테 일자리를 주선해줬습니다. 제 회사 협력사에서 일하게 됐죠. 작은아들은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에요. 학비는 제가 대주기로 했습니다. 사모님은 우리 회사 식당에서 일하고 계세요.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기사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도와드려도 그분은 다시 만날 수 없어요. 15년 전 저를 구해주셨던 그분을요. 따뜻한 택시 안에서 위로해주셨던 그분을요. 너무 늦었습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저는 놓쳤어요. 복수심과 분노 때문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김 기사님도 피해자였어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 했죠. 저한테 연락할 얼굴이 없었을 거예요. 빌려간 돈을 갚지 못했으니까요. 그분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아픔만 생각했죠.
오늘도 회사에 출근합니다. 37층 사무실,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에요. 연매출 120억 원, 직원 80명. 성공한 사업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김 기사님을 구하지 못한 후회가 저를 짓누르거든요. 창밖을 봅니다. 한강 위로 배들이 지나가고 다리 위로 차들이 달려요. 저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15년 전에 저처럼요.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거절당할 수도 있죠. 지금의 저처럼요.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김 기사님의 영정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어뒀어요. 가끔 꺼내서 봅니다. 기사님, 저 잘하고 있나요?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후회만 커질 뿐입니다. 딸아이가 퇴원하는 날 함께 가기로 했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죠.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이 소식 전해드려야 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할아버지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슬프게 할 수 없었어요. 퇴원하는 날 김 기사님 산소를 찾아갔어요. 아이와 함께요. 할아버지, 나 나았어요. 아이가 묘비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도해줘서 나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옆에 서 있던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사모님도 모두 울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낙엽이 떨어졌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할아버지도 기뻐하시겠죠? 응, 정말 기뻐하실 거야. 묘비에는 김성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960년생, 2025년 작고. 65년의 인생이었죠. 저와 함께했던 시간은 그중 2년도 채 안 됐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어. 아저씨를 도와주셨거든. 아저씨도 힘들었어요? 응, 아주 많이. 그럼 할아버지가 구해주신 거네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아저씨는 없었을 거야.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응?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돼. 약속해요. 응, 약속하자. 아이와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김 기사님 영정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기사님, 따님은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게요. 아버지처럼요. 사진 속 김 기사님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용서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놓쳤어요. 김 기사님이 살아계실 때 용서하고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 결과 한 사람의 목숨을 잃었어요. 이후에는 평생 저와 함께 할 겁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저녁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워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은 많지만 마음은 가난해요. 김 기사님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니까요. 그래도 살아가야겠죠. 김 기사님의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특히 딸아이를 위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것뿐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는 거죠. 그게 김 기사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저녁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사무실 불을 끕니다. 오늘도 하루가 갑니다. 김 기사님 없는 하루가요. 내일도 모레도 평생 김 기사님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이게 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에요.